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강좌를 진행하게 된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의 안전분석팀 오광현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희 금융안전보고서가 6월 말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발간된 지 한 2주 정도 되었고요. 보통 저희가 금융안전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이제 바로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금요강좌를 작년에도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게 4월 달이랑 10월 달에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5월이랑 11월에 저희가 그 금요강좌를 통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발간 시기가 약간 조정이 돼가지고 이게 6월과 이제 12월로 이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7월과 아마 내년 1월쯤 아마 저희가 금요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금융안전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 금융안전보고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번 강의 통해서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금융안전보고서는 그냥 제목만 봐도 딱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부문별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안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저희 각 부문별로 뭐 가게라든가 기업, 뭐 은행이라든가 외환시장 쪽, 금융시장 쪽이 뭐 괜찮다, 금융시장 뭐 안정 상황이 어떻다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동향 위주로 평가를 하고 또 어느 쪽이 좀 위험하다. 특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저희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좀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은행의 뭐 다른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강의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접해 보셨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좀 주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접하실 때 좀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보고서를 아직 뭐 대부분 처음 보셨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구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고서가 일단 책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 보통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전체 다 뭐 설명드리는 거는 아마 이 시간 동안에 뭐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각 부문별로 아니 구성이라든가 구성 체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떤지 이제 전반적으로 감만 좀 익히는 시기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 본인이 이제 더 관심 있으신 주제가 있다던가 더 알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면 저희 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풀세트가 다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또 친절하게도 저 엑셀 파일로 데이터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보고서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서 작업을 하시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지금 많이 더우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되게 뭐 고생하셨고요. 아직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뒷좌석에 아마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곧 시원해질 것 같은데 뭐 저희 금요강좌를 아마 여기 대부분 여러 번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전 사실 이번 금요강좌 강의하면서 처음 와봤거든요. 이 자리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줄은 좀 몰랐고요.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은행 직원분들이 강의할 때 대부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재밌는 뭐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뭐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막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보고서 내용이 너무 긴데 제가 최대한 이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도 많고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해한다기보다 전반적인 흐름이 각 파트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그 정도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저희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공부하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금융기관 쪽에 종사하실 때 또 이쪽을 또 찾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주 독자층이 뭐 여러분들 같은 이제 뭐 일반인 내지 학생들도 많지만 뭐 정책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각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명회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 나중에 그쪽에서 일하시게 되실 때도 나중에 또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충 이런 보고서가 있다, 또 이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도만 이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금안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금안보고서에 대한 발간 배경, 또 금융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금융안정보고서, 즉 제목에 금융안정이라고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과연 금융안정이라는 게 또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안정 개관, 말 그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파트별로 이제 가계나 기업, 은행이라든가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 각 파트별로 이게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마지막에 현안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주요 잠재 리스크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은행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 저희 한국은행을 소개해 드릴 때는 대부분 통화정책, 금리 같은 통화정책 위주로 설명드리고 아니면 화폐 발행이라든가 아마 경제조사 아니면 외환보유역 같은 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한은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통화신용정책, 금리를 결정할만 있어서 물가 안정을 보고 이제 그 외 경제 성장이라든가 나머지 봤는데 최근에 이제 목적 조항에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이게 조항이 추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 안정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명시적으로 한국은행의 목적에 이제 명시적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념은 좀 어려운데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시장, 또 규제,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최근에 저희 국에서 금융규제라든가 아니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강의를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대략 이 정도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과,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8년에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은 이제 금융안정 역할에 있어서 약간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나중에 발권력을 이용해서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 시각이었는데요. 이제 리먼 터지고 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요. 그 전에 이제 바젤 규제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도 좀 적극적으로 금융 안정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방금 전 글로벌 금융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어떤 기업의 주가와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잠깐 나온 건데요. 주가가 2007년 3월 한 90불 좀 넘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60불, 70불까지 됐는데 크게 급락했다 보니 완만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었고 유동성 비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신용등급도 A 플러스 상회하는 우량한 주식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2008년 9월에 이제 유동성은 고갈이 되고 주가는 거의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신용등급은 A 플러스에서 디폴트, 그러니까 망하는 단계로 됐죠.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고요. 리먼 브라더스가 여러분들이 2008년쯤이면 아마 대학생분들이 일반인 분들 계시지만 대다수가 대학생이신데 아마 그때 중학생쯤 되셨을 것 같은데 리먼 브라더스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여기가 세계 4대 은행이었고요. 한때 이제 저희가 한참
투자은행 쪽 업무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리만 브로스를 뭐 인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기업이 이제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이제 뭐 노무라랑 바클레이즈에 이제 합병이 되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전에는 그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각 은행들의 뭐 BIS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들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리만 브러스 터질 때 보면 알겠지만 한 기업이 망하니까 유동성이 여기 전염이 돼가지고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금융기관만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는 모형에 근거한 기존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한계가 느껴졌는데요. 그 여러분들 뭐 경제 지금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모형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계량 분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미래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그 갑자기 주가가 뭐 이렇게 추조각이 되거나 뭐 신용등급이 디폴트 되는 상황은 기존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모형을 통해서는 감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모형에 근거한 이런 그 조기 경보라 해서 위기를 사전에 그 경고하는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 건전성이라는 건데요. 그 기업 개별 금융기관 하나하나를 보는 걸 이제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금감원이 주로 이제 각 은행들, 금융기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막 건설을 나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전반을 봐야 된다는 거시 건전성 점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 건전성 정책, 즉 그 개별 금융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을 봐야 된다는 이런 인식 하에서 이제 저희 한국은행도 이제 그쪽에 대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당장 정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가 뭐 딱히 뭐 그 개별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없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대내 충격상,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 금융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 시스템 리스크 평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사 같은 거 나갈 때 저희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금감원 보고 이제 자료 제출 뭐 같이 공동검사 나가자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현장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저희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금융안정보고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같은 이렇게 주요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일단 책으로 이제 그 뭐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보고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 2회 발간이 되고 있는데 2011년에 한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법정 보고서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6월, 12월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 또는 이제 발간 예정이고, 3월과 9월에는 내부적으로도 따로 금통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분기마다 뭐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의 구성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해서 먼저 가계와 기업을 이제 먼저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라고 해서 각 금융 시스템,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시장, 외환 건전성,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 등 이렇게 각 부문별로 저희가 동향 위주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안정 현안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있는 금융안정 관련된 주요 리스크들, 뭐 첫 번째 제목은 이제 가계부채 부실 위험가구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부채 비율 변화 및 시사점, 세 번째는 금융투자 상품 시장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 점검이고요. 네 번째는 최근 비은행 부분의
외화 자산 운용 현황과 과제입니다. 보통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해서 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위주, 뭐 은행이라든가 뭐 외환 쪽이라든가 금융시장 쪽 아니면 뭐 인프라 관련된 기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계와 기업 이런 그 차주에 대한 분석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출해준 대출처가 대부분 가계 또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금융 시스템 대출의 부실화 또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도 보면 가계와 기업 위주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가계와 기업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주로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경제 위기는 주로 경제 주체가 좀 부실화되는 것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직접적으로는 리먼 브라더스가 이게 파산하면서 터진 거지만 그 기저에 보면 미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미국의 비우량한 가계들의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그 문제가 생긴 거고요. 또 97년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그 부채에 지는 바람에 그때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촉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이제 가계와 기업 같은 차주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에 저희 금융 보고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뭐 언론 통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그냥 기사들 그냥 스크랩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제 한국경제에 실린 건데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가 가계 분석을 좀 중요시하는데요. 이건 아마 언론 보도에서 좀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2%포인트 뭐 상승하거나 집값이 뭐 떨어지면 가계 빚, 가계 부채가 가계 부채 30%가 뭐 부실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 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이제 이따 저희가 현안 분석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기업 부채, 기업의 뭐 15%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전반적인 그냥 가계와 기업,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뭐 가계나 기업 관련된 특히 가계에 관련된 뉴스들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알지만 당사자가 되실 분들도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낙 가계부채는 다양한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도 가계부채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이쪽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저희 보고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밀접한 평소에 뭐 언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내용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의 발간 배경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오버뷰라고 하나 개요항을 말씀드리면요. 가계 및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좀 안 좋아졌어요. 좀 안 좋아졌고 다만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외환 건전성 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 아래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파란색 그 육각형이 이제 기존의 그 현황인데 바깥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제 그 최근의 그 현황인데 이 육각형 모양이 점점 커질수록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제 가계와 기업 쪽을 중심으로 이 육각형 모양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금융안정 지수라고 저희가 이제 그 되어 있는데요. 금융안정 지수라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적인 상황을 각 부문별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금융안정 지수는 이제 그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좀 보기 위해서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뭐 주요 뭐 한 20개 정도 되는 주요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표준화해가지고 만든 지표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저기 빨간색 위기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위기가 온다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 저기 점선은 주의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8 정도 되는데 저기 넘으시면 좀 얘가 금융 상황이 좀 불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2015년 지금 4월까지 지금 저희가 좀 추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의 단계 8을 지금 하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금융 시스템은 아직 양호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횡단면적인 그 측면의 리스크랑 또 이제 그 시변적인 좀 시결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리스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결 차원 아니면 또 시변적인 차원에서의 그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제 주체들이 과도하게 뭐 이렇게 돈을 빌린다든가 경기 수능성 때문에 대출이 확 늘어나거나 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중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시결적인 측면에서 금융 불안이 좀 누적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시변적인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변적인 리스크를 이제 설명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의 갭을 따로 구해가지고요. 그 갭의 위아래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과잉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선이 되어 있는데 그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을 저희가 추정을 한 다음에요. 거기서 장기 추세를 이제 뽑아냅니다. 장기 추세 뽑아내고 그 사이 그 비율과 장기 추세치의 차이를 저희가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갭이 위에 있으면은 유동성이 좀 과잉이다. 밑에 있으면 좀 과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저희 뭐 경기 순환 변동치라고 예전에 뭐 금융경제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런 순환 변동치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장기 추세에 비해 유동성이 과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파란색의 그 갭을 말하는 거고요. 2007년 전후로 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과잉이었다가 2010년, 11년 이후부터는 이제 과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세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업과 가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가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한 6년 사이에 좀 유동성이 과잉이었다가 그때 한참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그래가지고 대출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꺼졌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횡단면 측면의 그 시스템 리스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횡단면 측면의 리스크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지표로 통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횡단면 측면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금융기관끼리 서로 상호 연계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그 횡단면 측면 리스크를 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횡단면 측면이 뭐냐면 한 금융기관 망했을 때 뭐 전염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이게 하나가 망했을 때 서로 연관된 게 큰 건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호 연계 규모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금융치라든가 RP, 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해서 도달한 금융 뭐 규모를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어떤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호 연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들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횡단면 측면의 리스크도 뭐 과도하게 늘어난다거나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보고서 작성하기 한두 달 전에 한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라고 저기 뭐 이렇게 설문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고 저희가 설문을 돌리는데 이제 복수응답 기준을 보시면 가장 주요한 리스크로 뽑은 큰 네 가지가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 기조의 고착화입니다.
어제 저희 한은에서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 저희 우리나라 올해 성장 목표가 이제 성장률이 한 2%, 2.3%, 2.8% 정도로 저희가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잠재 성장률이 3%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2%대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물가 역시 작년에 1.3% 정도 됐는데 올해 한 0.9% 정도로 저희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장도 이제 3% 미만이고 그 물가도 1% 내외인 굉장히 저성장 저물가, 이게 그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좀 줄어든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위험한 리스크라고 지목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처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에 수출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데요. 기존에는 중국이 뭐 9% 10% 성장하다가 뭐 7% 8% 떨어지는 게 좀 그러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 측면에서의 그 위험만 저희가 봤는데 뭐 오늘 뭐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0%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약간 중국 경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지금 약간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금융 쪽에서 미친 영향도 물론 크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서의 대부분 개인이 투자한 게 많으세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 내수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우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저희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상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미국 금리를 이제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인데 이제 정상화한다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있죠. 이제 뭐 가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었는데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당장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크고요. 또 뭐 그 외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리스크에 대해서 주요 리스크로 주요 서베이하신 분들은 응답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지금 그리스 사태 때문에 이게 조사가 4월, 5월 달에 진행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워낙 계속 안 좋다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본격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정말 뭐 선진국 최초로 지금 디폴트가 갈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문제도 이제 여기 지금 네 가지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그 뒤에 리스크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또 사람들 또 이제 리스크로 주로 꼽은 거는 이제 민간 소비 침체. 뭐 두 번째 저성장 전문가 기준으로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최근 워낙 소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민간 소비 침체를 이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리스크들이 이제 뭐 단기에 발생할지 중기에 발생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응답을 하셨는데요. 일단 빨간색이 높음인데 단기에 이러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옆에 보시면 중기는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주요 리스크를 통해서 나중에 금융 시스템이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위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위기의 상수화란 말도 나오긴 하는데 위기가 계속 고착화가 되는 거죠.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가 돼가지고 이러한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저성장 저물가, 뭐 중국 경기 둔화, 금리 정상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아마 뭐 하반기나 내년에 아마 상반기 때 뭐 혹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리스크 요인들은 지금 당장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계속 가면서 저희 뭐 글로벌 차원이라든가 우리나라에 계속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가게나 기업 뭐 이런 각 파트별로 상황이 어떤지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게입니다. 뭐 가게는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왼쪽에 지도,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지도와 같은데 바깥으로 커질수록 악화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빨간색이 최근이고 이제 파란색이 기존
수치인데요. 보시면은 가계부채 증가율도 높고요. 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 역시 뭐 높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융 부채 대비 금융 자산의 비중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자산과 같이 봤을 때는 부채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자산 측면도 같이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가계 지출 비율도 좀 떨어지면서 가계 흑자액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워낙 뭐 여러분들 뭐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셔서 익숙한지 모르겠는데요.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가계 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2015년 1사분기 기준으로 보면 저희 가계 신용 가계부채 규모가 거의 1,100조에 달하고 있고요. 그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로 봤을 때 이제 2013년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한 7.3% 찍었고요. 아마 2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그 업권별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업권별로 어느 쪽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지를 한번 봤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데 최근에 2014년 뭐 3분기부터 계속 빠르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계부채 상황을 이제 소득이랑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그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저희 일반적인 소득에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자 비용 같은 거 뺀 그런 처분 가능 소득을 대비로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산정해 보았는데요. 그 비율은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규모가 한 1.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율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황색 막대로 된 건데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과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도 같이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프가 2011년부터 나와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거의가 아니라 다죠. 예, 다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속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우리나라고요. 그 다른 나라 통계가 좀 약간 늦게 입수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균 이상이고요. 한 지금 160% 정도, 2012년 기준으로 160% 정도 되고요. 그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한 3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여기는 워낙 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처분 가능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금 떼고 나머지가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인데요. 처분 가능 소득이 낮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약간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명목 GDP 대비로도 한번 보았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고요. 한 83%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건 2012년 기준이고 2014년 기준으로는 이제 87%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제 거의 GDP 조금만 더 가면 GDP에 축복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공표되는 숫자는 아니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숫자인데요. 이 부채 상환이라는 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 흔히 하시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신용카드 결제 대금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비율을 보시면 약간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대충대충 하긴 한데
보통 전년 동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요, 2014년 4, 4분기에는 37%, 이제 소득의 한 40% 가까이를 이제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떨어지긴 했는데 워낙 대출이 늘다 보니까 원금 상환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그 비율을 이제 저희가 소득 분위별로 한번 보았는데요. 소득이 5분위가 가장 높은 거고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층을 이제 그 100이라고 하면 상위 20%가 5분위라 보시면 되고 하위 20%를 1분위로 보시면 되는데요. 4분위가 좀 많이 늘었어요. 3분위와 4분위의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쪽 계층에 계신 중산층 내지는 뭐 그쪽 분들이 최근에 주담대를 많이 늘리신 게 아닌가 하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인데요. 이 지출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소비 지출도 들어가고요.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이제 가계 흑자액이 좀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 소득 대비 가계 지출 비율을 보면 물론 요즘 최근에 소비가 워낙 좀 둔화돼서 전반적인 비율은 이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요. 2015년 1, 4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소득 대비 가계 지출 비율이 한 77.5%로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그만큼 소비를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원금 상환하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계속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부채 사이드만 봐서 그러는데요. 그 자산 사이드도 같이 보면요. 그 금융 자산 비율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저희 통계국에서 나오는 자금 순환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융 부채 대비 금융 자산 비율은 이제 200%가 지금 넘습니다. 즉, 이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한 2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비율은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 자산 증가율이 파란색인데 그 금융 부채 증가율 빨간색으로 된 것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융 자산이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부채가 많이 늘어서 약간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융 자산도 좀 늘고 있어서 꼭 안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 자산까지 같이 보시면 약간 뭐 꼭 안 좋은 상황만 있다고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소득 분위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신 소득 5분위 쪽 계층이 아무래도 금융 자산이 훨씬 많고요. 이제 소득이 낮아질수록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계부채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계부채 자체 양적인 측면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소득이 문제거든요. 소득이 늘어나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소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득이 안 좋다 보니까 부채를 더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소득이 안 좋으면 나중에 향후에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계 소득 여건은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그 가계 소득을 원천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근로소득과 이제 재산소득, 이제 이자 같은 거, 재산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 영업잉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버는 돈인데요. 보시면 근로소득은 원래 근로소득이 가계 소득에서 가장 큰 원천이긴 한데 소득 원천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쭉 지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얻는 그 사업소득은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재산소득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2012년, 13년, 14년 보시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이제 재산소득, 금리를 통해서 지금 예금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로 이제 뭐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이제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원천별로 보았고요. 그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와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국민 총소득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인데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체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최근에 약간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쭉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 속도는 저희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낙폭을 이제 기간 중에 낙폭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00년 대비 2013년에 그 가계소득 비중을 한번 봤는데 다른 나라도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6%포인트 정도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반적으로 경제도 안 좋을 뿐더러 그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계 소득의 비중도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게 소득 여건이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나왔을 때마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 이 소득이 안 좋은데 과연 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뭐 뒤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그 가계부채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그러한 언제까지 괜찮을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014년 8월에 이제 저희가 아니죠. 기재부가 금융위에서 LTV DTI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요. 그 완화 이후에 뭐 금리도 저희 인하했고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식으로 늘었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LTV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LTV라는 거는 그 론투밸류라고 해가지고 담보가액 대비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담보 가치 집값이 만약에 뭐 1억이면 1억인데 부채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이러면 LTV는 이제 50%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담보 대비로 이제 그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구간별로 한번 봤는데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LTV 60에서 70 사이 구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0에서 70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LTV 규제 비율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규제 비율의 거의 맥스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게 뭐 그 규제 비율의 상한까지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보다 낮았는데 보시면 50에서 60은 줄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50에서 60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갈아타기 대출이라고 많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갈아탔어요.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0에서 70% 구간 거의 LTV 규제의 상한에 근접하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신용 등급별로 한번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신용 등급이 좀 높으셔야 돼가지고요.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 안에 드시는 고신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고 있지만 괜찮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주택담보대출 늘고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실화될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득 수준별로도 한번 봤는데요. 그 파란색이 증가율이고 이제 빨간색 기여율이라고 해서 전체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그 증가 비중인데요. 보시면 이제 좀 그래프가 좀 세분화되었긴 한데 간략하게 보시면 보통 3천만 원에서 한 소득 한 8천만 원까지 사이 있는 계신 분들이 주로 대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죠. 예, 중산층이 많이 대출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한번 자금 용도별로 한번 봤어요. 용도별로 보니까 주택 구입 비중은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저희가 주담대를 받으면 다 사람들이 집 사는 데 쓰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중 한 절반 안 되는 한 40% 정도가 주택 구입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가 생계자금,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 이제 대출금 상환, 갈아타기라고 하죠. 금리가 낮은 대출로 많이 갈아타는데요. 여러분들 뉴스에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3월에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높은 금리에 있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이제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출금 상환 비중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뭐 그 외의 용도,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구재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쓰시는 분들, 뭐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비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대출금 상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늘긴 했지만 이게 다 주택급이 이어진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기존에 높았던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담보 가액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및 기여율인데요. 금액으로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약정 만기별은 워낙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만기가 길다 보니까요. 저기 15년 초과는 게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어떻게 늘었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한계 가구라고 해서 언론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계 가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부채가 좀 많아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으신 가구들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계 가구를 정의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고 DSR이라고 있는데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이 40% 넘거나, 그리고 금융 순자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더 많으신 가구들, 이렇게 금융 순자산도 마이너스고 앞서 말씀드렸던 DSR 비율도 40%가 넘는 가구를 저희가 한계 가구라고 정의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런 한계 가구가 이제 보면 전체 가구가 저희 우리나라가 보면 한 1,800만 가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800만 가구인데 그 중에 모든 가구가 다 부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이제 전체 1,800만 가구의 60% 정도가 되고요. 또 이제 그 60% 중에서 한 13.8%가 이제 한계 가구로 이제 산정이 되었습니다. 가구 수로 치면은 대략적인 비율은 한 150만 가구 전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 한계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비중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계 가구 전체가 갖고 있는 금융부채 중에서 소득 분위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을 해보았는데요. 한계 가구인 분 중에서 이제 소득 5분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가구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한 전체 부채의 한 40% 차지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게 한계 가구가 갖고 있는 부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부채 대비로 비중을 보았을 때도 이제 전체 금융부채의 한 13.7%를 한계 가구이자 소득 5분위인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 가구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저희가 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소득 분위별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그리고 또 이제 종사상 지위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소득 분위별 맨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득 분위별을 보시면 소득 2분위 그리고 3분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계 가구인 비중이 원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한 비중보다 높은 걸로 나왔고요. 연령대로도 보면은 40대 그리고 50대 가구의 한계 가구 비중이 원래 가구에서 차지하는 40대, 50대 가구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이 빚도 많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로 봤는데요. 전체 한계 가구에서 차지하는 종사상 지위 비중은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근로자, 아무튼 상용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고, 전체 가구에서 이제 상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42% 정도 되는데
한계 가구에서는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조금 낮게 나오고요. 반대로 자영업자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4% 정도 되는데 이제 한계 가구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한계 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의 한계 가구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 가구들의 재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계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비한계 가구의 자산 및 부채입니다. 딱 보셔도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계 가구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위에 더 레벨이 높은데요. 즉 한계 가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한계 가구 아닌 나머지 가구들보다 기본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또 그 안에 이제 자산도 보면 저희가 금융자산과 실무자산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비한계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금융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포션이 좀 되는데 한계 가구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산 총액도 높지만 그 실무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그 한계 가구이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 빚을 담보로 이제 집을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물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가구와 비한계 가구의 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그 금융부채 비중을 보았는데요. 그 한계 가구 중에서 이제 소득 1, 2분위, 2분위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소득으로는 이 금융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비중이 있는데요. 이 비중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 1분위, 2분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득으로 원리금은 상환하거나 금융부채를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소득 1, 2분위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한계 가구인 경우에는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집은 되게 크고 이게 자산도 계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당장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소득 1, 2분위에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50세, 60세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소득 1, 2분위에 잡혀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를 위주로 좀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계 쪽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기업이라든가 나중에 은행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업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이제 가계는 좀 자세히 드렸는데요. 이제 기업부터는 조금 중간중간 좀 넘어가는 것도 좀 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즘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죠. 주요 이제 예전에는 그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제 중소기업은 안 좋고 대기업은 좋고 해서 기업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극화조차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대기업도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게 기업의 성장성,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래 그때 한번 마이너스 찍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이 매출 자체, 성장세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라색 그림이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이제 2013년과 2014년에 급격하게 매출액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면요. 일단 자동차랑 기계는 일단은 매출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해운이랑 전자, 석유 등은 크게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대응 지표로 이제 유형자산 증가를 보았는데요. 유형자산 증가율도 2013년 들어서 크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제 수익성을 볼 텐데요. 수익성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비율을 본 건데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이제 2010년에 한번 좀 높았다가 고점 찍고 그 뒤에 이제 뭐 약간 좀 안 좋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 업종별로도 보면요. 조선이라든가 석유, 전자 같은 우리나라 주요 업종 있잖아요. 이런 주요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 세계 경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수익성도 안 좋고 성장성도 안 좋지만 반대로 부채 비율은 좀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보통 가계와 달리 이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 넘는 기업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그 200% 넘는 기업들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중은 줄었고요. 차입금 의존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입금에다가 이제 대출받은 거에다가 회사채를 더한 거를 총 차입금으로 보고 이게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차입금 의존도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차입금 의존도도 2013년 대비 이제 2014년에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데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안 좋은 거죠. 네, 업종별로는 보면 이제 조선은 부채 비율은 좀 높아지는 걸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정체 내지는 좀 소폭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매출이 안 좋고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은 뭐냐면 밑에 지금 두 번째 그래프 아래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비율이 100%가 넘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벌어도 이자 비용이 충당이 안 된다 이러면 100% 미만인 기업인데 100% 미만인 기업이 이제 녹색 내지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포션이 조금 올라갔죠. 예, 두 번째가 좀 올라갔고 세 번째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은 뭐냐면 뭐 영업 활동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 현금 흐름과 이제 단기 차입금의 비중을 본 건데요. 이 비중 역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 간단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약세예요.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뉴스들을 보면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다 죽는다. 최근에 수출이 안 되는 게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과연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파란색 보시면 100엔당 원화의 환율인데요. 그 100엔당 원 환율이 예전에 한 2013년, 14년만 해도 한 1,200~1,300원 가다가 그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아베노미스 위에 그 엔화 가치를 확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율이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100엔당 한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대일본 수출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2년, 13년에 이제 아베노미스 이후에 이제 그 대일본 수출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거 빼고도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경쟁하는 게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의 그 미국과 EU가 가장 큰 시장인데 그 한국 자동차의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이제 지금 다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 점유율이 이제 그 노란색과 또 파란색 선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점유율이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요. 반대로 일본 자동차의 그 미국과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뭐 일부 있긴 하지만요. 또 완전히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그 우리나라에 또 이제 주로 경업 업종이 이제 기계와 철강인데요. 철강 같은 거 보시면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기계류도 보시면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상장이 이게 좋은 거 보니까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물론 자동차 업종은 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기계나 철강 같은 쪽에서는 아직은 그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뭐 약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N달러가 이제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일본의 수출 단가인데 그 N달러는 이제 지금 달러당 한 80엔 하다가 지금 한 120엔 가까이 가면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반영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바로 수출 단가를 낮춰가지고 가격을 싸게 판 건 아니고요.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수출 단가는 뭐 내렸으면 좀 그랬겠지만 조금밖에 안 내려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의 영향이 철강이라든가 기계 쪽에서는 크지 않았던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건데 지금 현재 좀 수출이 안 되는 거는 물론 엔화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주요 수출처가 다 안 좋아요. 중국이라든가 EU라든가 지금 미국은 좀 그나마 괜찮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전 세계 업황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 기업 쪽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가게 쪽에서 한계 가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또 이제 비슷한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앞서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영업이익과 이제 이자 비용의 비율을 봐서 이제 뭐 그거를 저희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 즉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벌어서 이자 비용은 충당이 안 된 기업들을 저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 정의를 하고요. 한번 규모나 뭐 비중을 한번 저희가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한계 기업의 수와 한계 기업 비중인데요. 저희가 전체 조사한 업체는 모든 업체 다 하진 못했고요.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 그 외부 감사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만 5천 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서 한계 기업의 수는 한 3천 개 좀 넘게 나오고 3천 한 2, 300개로 나오고 있고요. 그 비중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만 해도 이런 그 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의 비중이 그래프로 보시면 한 12% 좀 넘었는데요. 그 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런 한계 기업 한번 기업 규모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파란색이 이제 그 중소기업이 한계 기업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대기업 비중인데 보시면 뭐 중소기업은 예전부터 안 좋긴 했었는데요. 그 빨간색 그 대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괜찮은데 11년부터 해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즉 대기업 쪽의 사정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업종별로 보시면요. 빨간색이 이제 제조업이고 이제 파란색이 비제조업, 뭐 운수라든가 도소매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비소벤 쪽이 약간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계 기업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뭐 조선이라든가 석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업종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쪽에서 한계 기업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계 기업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은행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동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흐름만 보고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입니다. 은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총 자산, 주로 대출이죠. 대출이 늘면 총 자산 사이드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예금도 수신도 뭐 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세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고정이와 여신 비율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전체 대출 채권에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부실 채권의 비중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중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1% 정도로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률도 이제 금리가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예대금리차라든가 순이자 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은 다만 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은행 쪽에서 지금 중요한 비중이 뭐냐면 이제 그 유동성인데요. 그 기존에는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대율 가지고 예대율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금과 대출의 비율 같은 게 100% 뭐 넘는 거 이런 거를 좀 중요시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그런 걸로는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게 많았던 거죠. 이제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상황, 즉 저희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단기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라고 하고요. 아마 얼마 전에 금융규제에 관련해서 금융 강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중이 지금 현재 107% 정도로 그 2015년 중 규제비율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비율은 이제 80%는 나중에 100%까지 올라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재 우리나라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이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젤3 기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총 자본 비율도 역시 이제 14% 정도가 돼가지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서 이제 규제 비율을 8%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좀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로 이제 일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는 주로 이제 보험이라든가 상호금융조합,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농협이라든가 수협, 신협들, 새마을금융 이런 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증권회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그 경영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그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 자산은 2015년 3월 말 현재 2천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세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저축은행이 큰 폭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2015년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PF 대출이 많이 부실화되면서 크게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부지채권을 정리하고 하면서 좀 경영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계 대법계 쪽에서 이제 저축은행 같이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법지 쪽에서 상호 저축은행 쪽으로 많이 소액 신용 대출을 많이 좀 옮겨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축은행 대출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총자산 증가율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수진도 늘고 있고요. 그 수익성은 은행도 워낙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그나마 조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손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증권회사의 채권 관련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관련이 보유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익이 좀 올라가가지고 소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자본 적정성도 전반적인 금융 감독 기준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여러분들 흔히 접하는 주가, 또 환율, 또 이제 이쪽 채권시장 쪽이라든가 주식시장 이런 데 말하는 건데요.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저희가 환율 변동성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추정을 했는데요. 그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좀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가, 환율 다 좀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일종의 표준 편차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4번 인하했거든요. 작년 8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3월과 6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 약간 올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 그 금리 정상화 논의가 이제 일어나면서 좀 미국채는 좀 올랐습니다. 그 환율을 말씀드리면요. 그 엔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보다 일단 달러당 원 달러 환율을 보시면 대체로 1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원엔 환율이 이제 일본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가가 요즘 좀 많이 이슈인데
주가는 이제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2015년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올랐고요. 다만 좀 최근에 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중국은 이제 여기 신흥시장국에만 들어갔을 텐데 중국이 이제 원래 2015년 들어서 거의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30%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 쪽이 좀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한 건 아무래도 5월달까지라서 중국 영향은 저희가 지금 많이 반영을 못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계속 중국 쪽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환 건전성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네, 대략 한 3,700억 달러 정도 될 거고 아마 세계 한 6위 정도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도 많고요. 순대외 채권, 이게 채권에서 채무 뺀 순대외 채권도 계속 이제 2013년 들어서부터 계속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단기 외채의 비중을 외환 보유액 대비로 아니면 또 뭐 총 외채나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서 보여준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외채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급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뭐 조달 여건이라고 하시면 보통 그 리보 금리라고 해서 영국에서 거래되는 게 그 달러 조달 금리인데요. 그 리보 금리 기준으로 해서 가상 금리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그 CDS 프리미엄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채권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아무튼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 가상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외국인 증권 투자,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포함한 증권 투자 자금도 이제 2014년 이후에 또 2015년 또 이후에도 보면 급격하게 특히 주식이 많이 늘었죠. 주식으로의 그 해외 자금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 우리나라의 증권 쪽의 투자 자금 순유입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높아지는 그런 문제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 금융시장 인프라인데요. 금융시장 인프라는 뭐 흔히 하시는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뭐 금융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조금 약간 테크니컬하긴 한데 흔히 생각하시면 그 여러분들 흔히 결제하시는 뭐 은행에 이체하거나 이체하고 또 받을 때 그게 제대로 돈이 오고 가는지가 잘 유지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통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한은금융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보통 은행에서 이체하시고 하는 건 이제 소액결제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거액결제 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 모두 보면 그 마감 시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그 연장 횟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소진율이라고 있는데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대충 그 마감 연장이 안 되고 또 소진율이 낮을수록 그 금융결제 시스템이 일종의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환결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 외환결제는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은 약간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외환결제라는 건 보여주시면 뭐 보통 제가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해외 외국 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매수하고 이제 원화를 뭐 매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주고받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이 같은 한국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대상 은행이 해외 뭐 IB라든가 뭐 다른 해외에 있는 곳이면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영업 시간인데 그쪽은 지금 다른 시간이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결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에 보면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 프랑크푸르트 화랑 그 당시에 뭐죠? 독일 마르크스 뭐였죠? 독일 마르크인가요? 아무튼 유로화 전에 있던 그거랑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달러화를 서로 거래하기로 되었었는데 자기네가 돈만 받고
이 은행이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던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아시아에 있던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시간대에 있는 나라들의 은행들이 그 나머지 통화를 못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럽 시간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런 외환 거래에다 몰아서 결제하자고 하는 게 이제 CLS 외환 결제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대에 모든 전 세계 있는 모든 은행들이 참가하는 모든 은행들이 이때 다 한꺼번에 결제해서 그러한 결제 리스크를 시차에 따른 결제 리스크를 줄이자 그런 게 이제 외환 동시 결제 비중인데 그게 한 70% 정도 넘고 있어서 크게 그런 시차에 따른 차익 결제 리스크는 많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나중에 원문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내용당 한 10페이지씩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릴 때 뭐 물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이따 추가 질의 내지는 아니면 나중에 그 보고서 풀세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가계 부채 부실 위험 가구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워낙 기사가 많이 되긴 했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 여러분들 뭐 주택 가격 하락하면 뭐 가계 부채 때문에 뭐 가게들이 뭐 크게 위험하다 얘기들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있는데 실제 그럼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한계 가구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이제 저기 스타 보시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 들어간 건 맞는데요. 아까 한계 가구 쪽에서는 이제 금융 순자산으로 해가지고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를 비교를 했었는데 요건 이제 자산 측, 이제 실무 자산, 집값 같은 자산 측면도 이제 같이 감안하는 거고요.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지수화 해가지고 동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저 위험한 가구다. 가계부채에 있어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그 현황인데요. 그 부채를 전체 가구가 1,800만 가구가 되고요. 이 중에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한 60% 정도 되는 1,100만 가구 좀 안 되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정상 가구이긴 하지만 나머지 한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0% 정도 되는 112만 가구 정도는 그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위험 가구로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이쪽 가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시계열적 측면에서 보면 그 위험 가구의 비율이라든가 위험 가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위험 부채의 비율은 다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위험 가구는 높아졌는데 위험 부채 비율은 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저소득 측면에서 저소득 약간 취약계층 쪽에서 이제 위험 가구를 파는 데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뭐 복잡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금리가 올랐을 때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위험 가구라든가 위험 부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을 해보았고요.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복합 충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가 300bp 보통 저희가 b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3%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저희 1.5니까 뭐 그 기준으로 보면 한 4.5 정도로 됐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위험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위험 가구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구의 10% 부채 보유 가구의 10% 즉 112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 비율이 이제 14% 올라가고요. 또 위험 부채, 금융 부채 양은 더 늘어가지고요. 그 전체 부채 19%에서 30%까지 그러니까 아까 기사 스크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300bp 오르면 전체 부채 30%가 그 위험 부채로 이게 간주가 됩니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걸로 간주가 되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15% 정도 떨어졌을 때도 이제 비슷한 비율인데요. 위험 가구 비율이 이제 10에서 13, 위험 부채 비율도 19.3에서 29.1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고도 가고지만 위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지금 눈에 띄는데요. 전체 부채의 30%가 부실할 가능성이 된다는 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이 각각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파급 효과가 좀 더 큰데요. 금리가 200bp 상승하거나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를 저희가 상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 역시 위험 가구 비율은 14.2%, 그리고 위험 부채 비율은 32.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한번 소득 분위나 그 자산을 보유한 자산 분위별, 또 거주 형태별, 뭐 전세사든 월세사든 자산 거주 형태별, 또 취업 형태별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파란색이 이제 금리 충격이 있을 때 이제 위험 가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 빨간색 점선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 가격 충격 시 이제 위험 가구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준 건데, 먼저 소득 분위별을 먼저 보시면요. 뭐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저소득층, 소득 1분위, 2분위 측이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주택 가격이 뭐 떨어졌을 때 가장 취약한 걸로 위험 가구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산 분위별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자산 분위별 보시면 그 5분위일수록 이제 고자산가, 부동산 가액이 높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빨간색 보시면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 가구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자산가, 고자산가, 집이 되게 큰 집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부동산 쪽 측면에서 약간 실무자산 측면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계층보다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왔고요. 또 이분들은 금리에도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집은 있으신데 또 소득이 없으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금리 충격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충격에도 좀 취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산가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 거주 형태별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데 자가인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취업 형태별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쪽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 이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가계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또 이제 그 기업대출, 그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은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다 보니까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대출 부담이 높으세요. 근데 뭐 자영업자가 요즘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내수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이렇게 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좀 취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기업 부채 비율인데요. 아까 동향에서 기업 부채 비율은 뭐 기업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지만 기업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재무 건전성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부채 비율을 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차입을 안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냐. 예전에는 이게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외환위기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부채 비율의 현황을 보시면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보다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저희가 그 영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A고요. 이게 B, 이게 C입니다. 프린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A, B, C고요. 이게 D, E, F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비중은 보시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그 그룹군이고요. 이쪽에 있는 비율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뭐 자본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D가 되겠죠. 근데 이쪽 부채 비율이 하락한 그룹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5%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상승한 그룹은 이제 44%.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통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열등기업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런 열등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자본도 늘고 부채 늘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우량 기업 쪽이 많이 이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에 아까 전에 제가 한계 기업을 설명드렸는데요. 한계 기업들이 여기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본은 줄고 부채가 느는 그 한계 기업 그런 그룹군 중에 상당수가 한계 기업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계 기업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한계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업들이 그 영업이익으로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빚을 져가지고 부채를 늘려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기업이 원래 예전 같았으면 도산했을 기업들도 이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이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비유 좀 말씀드렸는데 비율 보시면 자본이 증가한 기업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76%나 돼요. 그리고 대신 이 부채가 감소한 기업은 32% 정도 돼가지고 보통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부채가 늘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부채가 감소한 비율에 비해서 자본이 증가한 게 높다고 보니까 뭐 저희 엄밀한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차입을 줄이고 투자를 줄였다기보다는 그냥 부채비율이 떨어진 거는 일단 자본이 늘어가지고 부채비율이 떨어졌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줄여가지고 부채를 줄여가지고 이제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차입을 줄이고 이제 투자를 줄여가지고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의심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 크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금융 투자 상품 시장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 점검인데요. 이 부분에 아마 이제 좀 금융권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좀 뭐 문의도 많이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ELS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주가 지수랑 연동된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우리 쪽에도 영향이 있는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ELS 상품 중에서 해외 지수랑 연동된 거는 상당수가 이제 중국 쪽이랑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 하락 때문에 ELS 쪽에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그거 저희가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없었고요. 중국이 그렇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떨어질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는 저희가 감안하지는 못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미리 그 관련돼서 이제 한번 관련되는 내용들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예금과 달리 예금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어 있어서 이제 보호가 되는데 금융투자 상품은 쉽게 생각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냥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펀드라든가 MMF 뭐 이런 거가 많이 있겠습니다. ELS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고요. 이 비중을 보시면 금융투자 상품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계속 쭉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는 비중을 포지션을 보시면 펀드가 이제 많이 펀드가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펀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채권형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좀 별로 안 늘었는데 채권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특정 금전시 타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증권회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편의점금으로 맡겨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 포션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요. 뭐 MMF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단기 자금인데요. 이 포션들은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본 건데요. 아주 예전에는 보시면 대부분의 돈 벌면 다 저축하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 저축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고요. 이제 보험인 연금,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연금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연금, 개인연금도 있고요. 아니면 뭐 퇴직연금도 많고요. 이제 그 보험연금의 비중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워낙 수익성이 낮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시면 금리가 1%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는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뭐 MMF라든가 펀드 같은 데 넣어가지고 좀 수익성을 좀 높여보자고 해가지고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이랑 달리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바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들을 금융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많고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부실화되면은 이 위기가 서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횡단면 리스크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호 연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쪽에서의 금융투자 상품에서의 부실이 물론 그 투자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까지 위기가 전염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스타에 보시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때를 한번 가정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 펀드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환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금리가 상승이 가속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가능성을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은행 부분 쪽에서의 외화자산 운용인데요. 비은행 부분이라 하면 은행 말고 나머지 비은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 이제 민간 기업의 개인의 외화자산 운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쪽에서의 대외채권이라든가 지분성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채권 규모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인데요. 대외채권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비은행 부분에서의 지분성 투자, 해외 지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많이 났냐면요. 공기업들에서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이제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좀 지분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 비은행 쪽에서 외화 자산을 많이 운용하면 꼭 나쁜 건 아닌 게요. 아무래도 이 달러가 지금 저희 경상주지가 계속 흑자다 보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압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원화 절상 압력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할 경우에 지금 해외에 나간 투자 중에 상당 부분이 채권형으로 많이 나갔어요. 국공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채권 손실이 많이 커지니까 그때 좀 외화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돈이 또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외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 또 달러화가 정작 부족해져가지고 달러화 조달 비용이 급증하는 그런 불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우신데 또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그만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하반기 때도 이제 제가 어째 다른 분들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고서 내용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또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